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상공이네요. 최순실이 오늘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더블유K 고영태 상무의 모든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더블유K는 최순실이 설립해서 각종 이권 사업에 동원한 곳입니다. 최순실의 최측근 고영태의 폭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완전한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더 말했다가 불리해질 것 같다고 판단될 때면 더는 진술하고 싶지 않다며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믿어줘야 하는 시대가 있었지요? 그런데 어디 지금도 그러합니까? 서울 강남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상공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끝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혐의는 예상대로 뇌물 공여입니다. 뇌물죄의 성격 아시죠? 뇌물 공여가 있다면 뇌물 수수도 있어야 합니다. 뇌물 수수의 주인공은 그렇다면 당연히 박근혜겠지요. 자, 그래서 법원의 판단, 즉 구속영장 집행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집행이 된다면 박근혜는 구속 티켓이 자동 발권되는 셈입니다. 이재용과 더불어 박근혜의 운명이 영장 전담판사 손에 달리게 됐습니다. 경상북도 성주 상공입니다. 국방부가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해 롯데 측과 골프장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죠.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롯데로서는 골프장 부지를 내주면 중국 장사는 포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방부가 처음 발표했던 성주 포대, 민가가 주변에 포진해 있는 이 성주 포대로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주 주민들이 지난 여름 뜨겁게 반대했던 성주 포대로 되돌아간다? 이제 이 지역구 국회의원 이완영은 자기 지역구에도 못 들어갈 판입니다. 롯데 골프장이 뭐니 여기로 간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서 억지로 사드 배치를 수용했던 인물이 이완영 아닙니까? 위증 교사의 주민 기만까지. 이완영 의원, 이 죄를 어찌 다 갚으실까요?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뉴스는 현장이다 준비하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그냥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취소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뉴시스가 보도를 했지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오마이뉴스 TV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에 문재인 전 대표가 출연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드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문재인 대표가 안보 우클릭을 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한미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뉴시스 인터뷰 때문인데요. 문재인 대표 입장이 바뀐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정확한 입장.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 오마이뉴스까지 제 말을 왜곡해서 네. 그걸 전제로 해서 질문하면 네. 안 되죠. 아, 그렇습니까? 저는 네.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뤄라. 다음 정부에게 맡겨라. 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정부로 이렇게 맡겨라라고 할 때 네. 그대로 강행하겠다거나 또는 사드 배치 결정을 기업 취소하겠다거나 네. 이렇게 입장을 지금 미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네. 우리가 주도할 수 있어요. 네. 사드 배치는 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드 배치 결정 성주로 입지가 결정되면서 그때 정부가 발표한 바지만 수도권과 중북 지역은 마냥 그 보호 대상이 안 된다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효용부터 우선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드의 효용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외교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드 문제는 득실이 교차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그러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네. 지금 정부가 하는 대로 롯데 골프장 네. 쪽을 입주를 정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 부지 매입에 1,000억 이상의 네. 재정이 소요되거든요. 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는 말하자면 다른 골프장으로 교환한다는 것인데 뭐 돈으로 주나 뭐 땅으로 주나 재정 부담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정도 이제 재정 부담이 든다면 이는 국회의 비준도 필요한 것입니다. 네. 지금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유보해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지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안 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것이다. 그것을 전적으로 다음 정부에 맡겨야 한다. 넘겨라. 지금 이 정부가 네. 탄핵당한 이 정부가 예. 그대로 밀어붙여서 마치 또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예. 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는 것이죠. 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재계와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재벌 총수에 대한 구속수사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면서 우려하고 있는데요. 주진영 전 한화증권 사장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면 삼성이 더 잘 돌아갈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주진영 전 사장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삼성 측은 계속해서 우리는 피해자다 이런 입장이고요. 특검은 네. 피의자다 이런 이제 주장인 것인데 네. 기업에 계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지금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300억 내고 수천억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은 사실은 언제라도 뜯기고 싶은 피해죠. 예. 네. 두 번째로는 피해라고 하는데 그 피해라는 것은 사실은 누가 피해냐 이용 씨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예.
삼성전자의 돈에서 나온 겁니다. 삼성전자는 주주한테 나온 거고 이재용 씨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거의 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삼성전자가 내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피해를 본 건 아니죠. 자,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실은 구속 여부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봤을 때 간단치 않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를테면은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업 이미지 추락을 포함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삼성그룹의 이미지는 이미 추락했어요. 예. 뭐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더 될 일은 없고 만약에 그것이 신경을 썼다면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예. 재계 일각에서는 지금 한국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또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면은 보호무역주의는 더 강화될 것이다. 지금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은 노골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재벌그룹의 총수를 구속까지 해야 되는가? 이를테면 지금 뭐 도주 위험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도주 위험 말고 이제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에 중요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속을 하는 그러한 이제 관행을 여전히 갖고 있으니까 이재용 씨한테만 그것을 갖다 특혜를 줄 일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밖에서 계속해서 뭐 더욱 더 추가적으로 더 없앨 것을 찾아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맨날 늘 틀던 오래된 레코드고 그런 것은 국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을 겁니다. 특히 뭐 능력이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아버지 덕분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기업이 잘 굴러가지 않나? 도리어 이재용 씨가 없으면 삼성은 더 잘 굴러갑니다. 예, 논리가 좀 빈약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지난 주말 고영태 씨의 신변이 위험하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고영태 씨가 안전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편 방산 비리에는 최순실과 정윤회가 관여한 것이 명확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주말 내내 고영태 씨 행방이 검색어 순위 1순위였어요. 지난번 이제 전망대 인터뷰 나오셨을 때 뭐 고영태 씨, 노승일 씨 비상 연락망을 가동할 정도로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하셨는데 혹시 지금 고영태 씨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예. 연락이 되고 있나요, 지금? 안 그래도 그 고영태 씨 뭐 사망설도 나오고 태국 도피설도 있고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연락을 했었는데요. 연락이 왔습니다.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신변에 위협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 이상한 건 아니고요. 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쏟아지는 의혹 보도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서성거리는 사람 때문에 연락을 끊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여서 지금 다른 곳에 와 있는데 그래서 조용히 좀 자기를 추스리고 있다고 괜찮다고 조금만 추스리고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특검이 그 최순실 씨 방산비리 개입 관련해서 교도소에 지금 수감 중인 린다김 씨 접견을 시도하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끌었어요. 특검이 이제 어떤 단서로 이런 접근을 하는 걸까요? 린다김 씨가 그 몇 년 동안 거의 활동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F-35 그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그 로키드 마틴과 함께 심도 있는 대화와 그다음에 추진 과정에 개입했다는 게 그것은 거의 그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진행된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방산 업체에서 움직였던 그 과정들이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했는데 지금 린다김 씨가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린다 김 씨와 정윤회 씨와의 관계, 그 이후에 최순실 씨가 그 방산 업계에 이렇게 관여했던 부분이 조금 명확히 밝혀지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었는데 주진우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네네. 뭐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방산비리에 명확하게 최순실 정윤회 씨가 관여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와 관련된 증언과 증거들을 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 특검에서 이 부분까지 지금 깊게 들여다보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그리고 인력의 제한 때문에.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안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특검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도 의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 시간과 그 인력의 제한 때문에 깊이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띄우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엄연한 선거 중립 위반이란 것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죠. 윤관석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반기문 띄우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10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주기에 맞춰 박근혜 정부의 반기문 띄우기가 부처별로 조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어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해금 이한대 사령부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국방부가 승인해 방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작년 12월 25일 문재인 전 대표는 육군 7사단 방문을 계획하였으나 주말과 현지 국회의원이 아니면 군 방문이 제한된다 하여 국방부에서 부대 방문을 불허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청은 반 전 총장의 귀국 직후 서울청 경비 이과 소속 외빈 경호대 5명을 공식 경호 업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경호 의무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과 산부 요인이나 예외 적용을 두어 경찰청장의 판단으로 경호 대상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지난 8일 문재인 전 대표가 구미에서 박사모의 기습 시위로 20여 분간 고립된 사건이 발생 직후 경찰은 공식적인 대선 후보가 아니므로 경호 업무 지원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또한 산부 요인 중의 하나인 국회의장실에서 경호 지원 인력 2명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인력 부족의 사유로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5일 반 전 총장이 귀국 직후 공식 일정에 대해 산부 요인에 준하는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언론의 비판이 일자 신중론으로 바꿨습니다. 이 같은 정부 부처들의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지원은 법적인 근거조차 없습니다. 엄연한 위법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반 전 총장 일정은 대선주자의 행보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듯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엄연한 선거 중립 위반입니다.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민생경제 파탄과 AI 사태로 국민의 고통이 큰데 정부는 특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해군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반 전 총장을 통해 안보 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탄핵된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국가안보와 인생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 경찰청 및 일부 부처를 통한 조직적인 반기문 전 총장 띄우기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당 신임 대표로 박지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국민의당이 제3지대라며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상돈 의원, 같은 당이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손잡을 가능성을 예견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한 이상돈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박신임 대표가 이제 수락연설에서 국민의당이 제3지대를 묶는 빅텐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네, 가능하도록 네.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빅텐트론이라는 게 나온 배경이 있죠. 네. 우리가 과거에 보면 말씀이죠. 대통령 선거라는 게 대체로 그 양강 구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87년하고 92년 빼고서는 네. 양강 구도로 가고 과거와는 달리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여권이 이제는 기존의 1강이 아니라 네. 제1야당의 더민주당이 1강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빅텐트론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러나 과연 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네. 반 전 총장이 뭐 사실상 대권 행보하고 있는데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좀 끝까지 반 전 총장이 대권 레이스에 가리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선거가 굉장히 빨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반기문 총장이 지금 같은 행보를 빨리빨리 하게 되면은 그 지지율을 이끌고서 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나 합니다. 네. 사실 반 총장이 그야말로 자기가 혼자 쏙 들어갈 수 있는 정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신에 밖에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 이미 이제 파편화돼 버린 여권을 갖다 흡수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뭐 예상하는 대로 혹시나 뭐 김종인 전 대표가 이제 반기문 총장과 손을 잡으면은 저는 그것도 상당히 좀 세력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네. 반 전 총장이 외부에서 이제 독자적 정치 세력을 형성하면은 어떻게 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도 조금 의원들이 뛰쳐나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또 그거는 또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뭐 네. 의원들의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네. 하나는 이제 특히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이 호남 유권자들의 어떤 향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과연 우리 지지 유권자가 많은 호남에서 뭐 반기문 전 총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야, 김창훈이! 김장훈! 요새 씨발 뭐가 이렇게 나라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 거야?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내가! 아유, 정재욱 병장님, 머리 아프실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좀비가 뭐? 존바라요, 존바라. 이게 애니메이션 채널인데요. 신연예인 지역 중년탐정 김정일 왕이 된 그네 이런 거 만든 5인용하고요. 다이묘 전설, 후레시아, 홍수 구락부 이런 유명한 작품 감독님들이 신작을 연재하는 곳이에요. 뭐? 진짜야? 와, 씨발 재밌겠다! 유튜브에 존바라만 딱 치면 나오니까 보세요. 와, 얼마야 그거? 내가 10,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완전 공짜예요. 와, 씨발 짱이네! 안 보면 이구만. 유튜브에서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 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간절한 염원을 담은 촛불을 들고 소리치는 행동하는 양심, 겁나게 자랑스러워 불어요.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그 집에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그리고 말하자면 맛있는 요리들, 가족 외식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피의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글쎄요, 저의 공범인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말하자면 031-902-9292. 김용민 브리핑 특별 기획 악인 열전. 악인이여, 지옥행 KTX를 타라. 악인 열전 제1탄 김기춘 편 1회. 그분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없는 분이고 신이잖아. 아니, 전 네. 집에서도 그 빈소 모셔놓고 있습니다. 빈소를 모셔놓고요? 예,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네 사진, 네 분 다 내외분. 빈소를 옛날 유경수 여사님 돌아가시는 그 이후부터 모시고 있습니다. 예. 생각만 하면 눈물 나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시고. 내가 보기에는 이 세계에서 제일 영웅 어떤 영웅이요. 영웅이라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당신들 전부 다 대학교 나왔어. 이 양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 또 근데 일부에서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 유신 독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빨갱이들이 하는 얘기요. 빨갱이들이. 한번 인정해야 돼요. 그때 안 했으면 안 돼. 그건 이야기가 잘한 아닌 거예요. 얘기요. 잘한 거예요. 독재자 딸이 뭐요? 독재자 딸이. 그래 나는 그걸 보고 아이 문재인 같은 개새끼가 뭘 알아. 박정희 신화를 아는가? 2016 촛불혁명이 발화되기 전인 4월 19일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의 한겨레 칼럼이다. 박정희의 신화는 문민정부 이후 경제가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을 때 민주적 절차가 소모적이라고 느낄 때마다 국민들의 기억의 창고에서 불려나왔다. 100번 양보해서 60, 70년대 성장에서 박정희의 공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민주화, 다원화된 지금 세상에 대통령이 군 지휘관 방식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수 있다는 것도 난센스다. 경제 성장이 박정희 덕이라는 믿음, 그 지도력이 딸에게 고스란히 전수된다는 믿음, 이 모두는 신화다. 이 신화를 자양분 삼아 민주공화정을 갉아먹은 악인을 이제부터 우리는 만나려고 한다. 그는 바로 김기춘. 내가 권력을 남용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하고 이랬으면 오늘날 김기춘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어요. 네, 그 점을 제가 자부합니다. 그 점이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와 김기춘의 인연은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 장학회로부터 시작한다. 지금은 박정희와 신직수의 대화. 이봐 임자, 내가 사단장 할 때부터 법률 참모를 했지. 내 생각에는 자네가 중앙정보부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차장할 생각 있나? 중앙정보부 차장 자리. 감사합니다, 카카. 신직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는 신직수 씨,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신직수. 그는 추후에 박정희 독재 정권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중앙정보부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군부에게 취약한 법률 문제를 해결해줬다. 다시 박정희와 신직수의 대화. 이 군인들로만 국가를 운영하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더군. 뭔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임자 생각은 어때? 네, 카카. 사법고시에 합격한 똘똘한 친구들을 미리 보섭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학회를 만들어서 이들을 지원하고
나중에 법률 엘리트로 활용하는 겁니다. 똘똘한 친구, 누구일까? 서울대 법학과 1학년으로 이미 사법고시에 합격했던 김기춘은 5.16 장학회의 1, 2회 장학생으로 선발된다. 이것을 인연으로 김기춘은 1963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신직수의 눈에 띄어 이듬해 검사로 임용된다. 박정희와 신직수의 대화는 계속된다. 김기춘이 그 친구 일을 아주 잘하던데 말이야. 머리도 아주 똘똘한 게 앞으로는 이 김똘똘이라고 불러야겠어. 네, 카카. 저도 아주 아끼는 친구입니다. 박정희의 신망을 얻어 김똘똘이란 별명까지 얻은 김기춘은 1971년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게 된다. 바로 박정희가 영구 집권 계획을 준비하면서부터다. 새 역사를 창조하려면 새 헌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야. 드골 헌법이라는 게 있더군. 우리도 이 드골 헌법 같은 걸 만들어서 한국형 민주주의를 실행해보는 거 어떤가?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베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극한의 바다 러시아 베링해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잡자마자 내장과 뚜껑을 제거하고 급속 냉동시켜 북극의 신선함이 살아있는데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찾고 또 찾는 이름하여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다리와 어깨 살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은하계 최고이며 각종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깜짝 준비하시면 바로 스타됩니다.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그 품질을 증명합니다.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참 일이 많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소식도 있고, 정치권도 지금 반기문이 돌아온 이후로 뉴스의 양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기문 씨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과 관련해서 봉하마을 참배하면서 각별한 관계를 과시했는데, 근데 이와는 좀 다른 이면의 진실이 또 드러난 모양이죠? 예,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상당히 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그 장례 문제에 있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많이 섭섭하다. 뭐 안희정 지사가 뭐 그런 인간의 도리라든지 뭐 이런 친노 이쪽에서의 어떤 섭섭함 뭐 이런 게 이제 상당히 강하다. 예.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보도가 됐고 그랬는데요. 당시 그 장례 문제를 같이 협의했던 당사자가 오늘 직접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당시에 반기문 총장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게 누구냐면 청와대 그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인데요. 예.
당시에 그 박선원 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듣고 장례위원회를 꾸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제 그 실무를 이제 담당을 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장례위원장을 이제 맡아달라고 했죠. 일단은 이 노무현 대통령이 워낙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 내부에 계신 분보다는 해외에 계신 특히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반기문 총장이 이제 적임자다. 또 참여정부에서 이제 함께 일했고 그렇기 때문에 장의위원장을 이제 맡아달라고 했는데 이제 당시 그 반기문 총장의 측근인 김원수 사무부총장에게 이제 그 뜻을 전달을 했는데 돌아온 답은 유엔 사무총장은 개인의 인연이나 이런 데 얽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거절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장의위원장은 안 돼도 그 장의위원회는 그러면 좀 참여를 해달라. 그 당시에 어떤 그 참여정부 시절 국무위원, 장관들은 다 이름을 이제 올리고 있었거든요. 예. 장의위원회 이름을 올려달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이제 거절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박선원 비서관은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다른 분들이 또 이제 거듭 욕을 해서 장의위원회에 이제 그 고문으로 이제 이름을 올렸다고 하고 그리고 조전 메시지죠. 조문 메시지를 이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거절을 했다고 하고요. 아이고, 아니 그거 하나 보내주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고인을 애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사보다는 애사에 있어서 훨씬 더 예를 갖추는 그 이제 민족인데, 반기문 총장은 아예 이제 이걸 이제 외면을 한 거나 이제 마찬가지이고, 예.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알려졌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한 건데, 이제 새로운 내용이 또 오늘 증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의 이제 여러 해외 정상급 인사들이 직접 조문도 오고 메시지도 보내고 뭐 그랬죠. 뭐 모리 일본 전 총리라든지,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뭐 이런 게 있어서 박선원 전 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 장례가 끝난 이후에 권양숙 여사가 그 답례 편지를 이제 썼고 그 답례 편지를 받아서 해외 정상급 인사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박선원 비서관이요. 이제 그 박선원 비서관에서 이제 일본에도 이제 가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워싱턴에 이제 그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 중이어서 이제 미국에 체류 중이었고 근데 그 뭐 물론 반기문 총장이 좀 섭섭하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으니 권양숙 여사가 답례 편지를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김원수 사무부총장한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원수 부총장이 그러면은 뉴욕에 와 있어라. 그러면 내가 일정을 잡아서 10분이건 15분이건 반기문 총장을 만나게 할 테니까 그때 그 답례 편지를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워싱턴에 있던 박선원 비서관이 그 답례 편지를 가지고 뉴욕에 갔다고 합니다. 뉴욕 그 이제 유엔 본부 앞에 호텔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김원수 부총장이 10분이건 15분이건 만나게 해줬다고 했는데 정작 이제 뉴욕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계속 이제 차일필 날짜를 미루더라는 거죠. 몇 시면 될 것 같다. 뭐 하루만 더 기다려라.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6일 동안 그 호텔에서 그냥 머무르기만 했고 결국엔 반기문 총장을 보지 못하고 그 밑에 있는 실무자한테 답례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왔어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박선원 비서관은 뭐라고 얘기하면 반기문 총장이 내가 전달 안 하고 알아서 돌아가길 기다렸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뉴욕에서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6일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김원수 사무부총장이 10분이건 15분이건 시간을 내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깐 시간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유엔 사무총장이 바쁜 일이라고 하더라도. 예. 근데 이 만남을 이제 안 만났다는 건 정말로 처절하게 만나고 싶지 않았다. 강하게 만나고 싶지 않았다는 의사가 이제 드러난 거라고 이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박선원 전 비서관은 그동안 이제 이해를 못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분이 대체 왜 이러지? 이제 두 사람이 안면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반기문 총장은 참여정부 초기에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호흡도 맞췄고 서로 안면도 있고 그 외에 반기문 총장이 참여정부 시절에 취임하러 갔을 때도 박선원 전 비서관이 몇 번 찾아뵙고 뭐 또 인사를 하고 이제 그랬답니다. 그랬던 사이인데 유독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반기문 총장이 그냥 안면 몰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도대체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분이 명예로 살고 나름대로 의전을 중시하고 하는 분인데 왜 저럴까 도무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된다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아마 박연차 게이트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반기문 총장이 박연차 씨한테 돈을 받았다는 진술은 이제 그 전에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팀이 수사를 한 거니까. 그렇게 돼서 사실상 MB 정권에 이제 약점이 잡혀 있었고, MB 정권으로서는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 분위기가 상당히 달아오르고 그러면 자신들의 정권의 안위에도 이제 영향이 끼친다고 상당히 좌불안석 아니었겠습니까, 당시에. 예. 그래서 MB 정권 검찰의 포로가 되어 있어서 반기문 총장이 매우 곤란한 처지 아니었겠냐. 그렇게 추측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이고, 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대연망덕의 퍼즐이. 네, 네. 이렇게 그 자신의 안위와 관련한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의 대사를 담당할 수 있을지 그런 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정해 보면 반기문 총장의 친척들, 친동생과 조카가 미국 검찰에 기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미국 검찰이 또 어떤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반기문 총장의 약점을 더 잡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미국이 또 그 약점을 잡고 한미 간의 어떤 중대 사안에 있어서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올지 모르는 사안이고, 예. 큰 대의에 비춰보면 작은 일이죠. 이건 자신의 이제 신변에 관한 문제니까. 근데 이 작은 일에 이제 휘둘린, 만약에 그런 정말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이것도 결격사유가 아닌가 한번 고민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아이고, 참. 아니, 사람이 말이지. 기본적인 의리가 없나 봤더니,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다만은 전혀 동의가 안 되는 처신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반기문, 알면 알수록, 이분은 본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실 여부는 떠나서 정말로 박연차 씨의 그런 진술과 어떤 물증, 정황이 있었다면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위축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배은망덕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철저하게 외면했을 가능성, 그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출마한 것도 어찌 보면은 그 자기 동생 또 조카의 문제를 덮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의도로 출마를 했다면 박근혜와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동원을 하는 건데, 정말로, 예, 그런 이유라면 정말 사양하겠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면 한국을 비방하는 거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국민을 결국 비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떠들었던 어떤 사람 생각이 납니다. 아니 10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고 주민등록도 없던 분이 왜 자신과 나라를 조국을 동일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일부 시간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나오셨는데 중요한 지점을 일깨워 주셨어요.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아프리카 어떤 나라라는 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였어요. 가나죠. 네, 가나. 예, 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한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한 겁니까?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인으로서 특히 제3세계의 국가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나와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인데, 근데 이걸 나라의 그 위상을 높였다. 이런 걸로 오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인지가 안 되는 게 더 올바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반기문이 사우스 코리안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는 이유는 반기문이 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못하지? 왜 이렇게 미국의 눈치를 보지? 이러다 보면 저 사람은 사우스 코리아 사람이야. 미국과 동맹국 출신 유엔 사무총장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코피 아난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인지가 안 된다는 건 그건 그야말로 그 사람의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정말로 유엔 사무총장직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만약 정말로 반기문 총장 얘기처럼 자신이 한국 출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성과를 높였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면 자신이 유엔 사무총장직을 정말로 공평하게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는 오히려 그 반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이 어제 전당대회를 열고 박지원 의원을 새 대표로 세웠습니다. 자, 이상돈 최고위원, 이분은 뭐 하여간 당내에서 뭐 누구를 대변하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는 분 같은데 어때요? 지금 기자들한테 이상돈 최고위원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이상돈 의원은 뭐 그래도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깝죠. 가깝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법률가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할 말은 하는 그런 분으로 이제 평가를 이제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어제 이제 박지원 대표 이제 당선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자강론과 연대론의 대결에서 자강론에 이제 힘을 실어주고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와도 이제 친분이 있잖아요. 상당히 이제 가깝기 때문에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어찌 보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대선 주자의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시간을 좀 여유를 이제 벌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상돈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 이런 식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이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문재인 대표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돈 의원은 올해 대선이 굉장히 급박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서 강한 대선 주자에게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국면은 양강 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총장이 양강 추세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힘을 모으면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가 되고 반기문은 꼬꾸라져서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 되며 결국 그렇게 되면 안철수 나아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희망 섞인 바람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었군요. 어렵다. 이제 찬물을 좀 끼얹은 거고요. 뭐 이런 분석이 상당히 뭐 설득력이 있죠. 실제로 검증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2월 대선이라고 생각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이제 짧아진 8주로가 짧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반기문 전 총장이 뭐 이런저런 흠결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검증 국면만 잘 넘어가면 어쨌든 그래도 양강 체제 뭐 1대1 싸움 뭐 이제 그 여당에서 이제 거의 유일한 대선 후보로서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의 희망 섞인 바람에 좀 그건 좀 아닐 수 있다. 그런 좀 바른 말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상식만 가지면은 두 눈이 똑바로 띄어지면은 안철수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 할 일이 없다라는 거 뻔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지난번에 어쨌든 4.13 총선 때도 3당은 어렵다. 통합을 하지 않으면 대패한다. 이런 그 세간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뚝심으로 이제 밀어붙여서 안철수 전 대표가 어쨌든 성과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그 성공 신화를 이제 재현해보려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 대선판의 역동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바람, 구상이 조금 실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반기문이 꼬꾸라지고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로 가는 것도 상당히 좀 재밌겠다. 그 좋겠네. 그는 차라리 낫다. 그렇죠. 예. 마음 편하죠. 그러면. 예. 그래요. 뭐 안철수가 문재인을 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예. 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어떻게 출마를 합니까? 대선 출마설이 나오네요. 예, 이게 지금 이투데이라는 매체에서 김 전 대표의 핵심 측근과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말인데요. 핵심 측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종인 전 대표가 책임 총리로 만족하지 않고 직접 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주위에서 빨리 출마 선언을 하라고 하는데 김 전 대표는
뭐가 그리 급하냐? 2월 첫째 주 정도 되면 전국이 정리될 것이고 그때에도 늦지 않다고 하더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문제야? 2월 첫째 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 지금 그 얘기고요. 예. 이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보도라고 봐야 되는 게 왜냐면 김종인 전 대표 측근들은 그런 얘기를 이제 줄곧 해왔거든요. 킹메이커가 아니다. 김종인은 킹메이커가 아니고 플레잉 코치다. 지금은 코치를 하고 있지만 선수들이 좀 디디하다 싶으면 못 믿었겠다면 직접 그라운드로 뛰어가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전 대표는 그렇게 이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제 내가 직접 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스탠스에 비교를 해도 무리한 얘기가 이제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 2020년에 대선과 총선 시기를 맞추고 그런 식의 이제 개헌 및 선거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이제 구상을 가지고 그 빅텐트를 친다. 거기에 반기문, 손학규, 그리고 박원순, 김부겸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같이 모아서 빅텐트를 쳐가지고 자신이 이제 대선 출마하는 이제 그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 측근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연세가 많은 게 흠이지만 3년 동안만 전국을 수습하고 국가를 제대로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고 하면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 구상대로라면 차기 대통령과 총리, 차차기 대통령과 총리 등 4명이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이룰 수 있으니까 젊은 정치인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 대통령이 돼서 3년 동안 이게 털을 잡아주고 이제 나보다 젊은 당신들,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누굽니까? 이 뭐 반기문, 손학규, 박원순, 김부겸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이제 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넘겨주면 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잘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이런 얘기도 했네요. 김종인 전 대표가 깃발을 들면 민주당에서 20명에서 30명, 국민의당에서도 20여 명의 의원이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누구 대갈박에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지. 저는 김종인 전 대표의 구상이라고 봐요. 예, 실제로.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뚝 쏟아진 게 아니고, 그동안 뭐 대선 잠룡 감별사 역할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인재를 찾아서 주유하는 그런 행보를 보인다는 건데, 그게 누구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찔러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이제 자기가 뛰겠다는 생각이 이제 강했고, 근데 그 대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이제 의원 내각제를 이제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지지도나 인지도가 낮아서, 인기도가 이제 낮아서, 의원 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을 했는데 지금 그런 개헌이 좀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차후 개헌을 고리로 그러면 내가 대통령 3년만 할게. 어쨌든 차후에 3권형 개헌을 고리로 내가 대통령 한번 뛰어볼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쨌든 측근발로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와서 기자들이 김종인 전 대표한테 이제 물어봤대요.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뭐냐 사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종인 전 대표의 반응은 이랬다고 합니다. 아니 왜 헛소리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딱 느낌이 그래요. 나는 하기 싫어하는데 왜 또 옆에서도 이렇게 부추기고 난리야. 뭐 이러면서 분위기를 좀 살피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지금 뭐 풍선을 좀 띄워보고 여론의 추이를 좀 살펴본 다음에 이게 좀 괜찮다 싶으면 이제 본인의 말로 실제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플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참. 아니, 뭐, 어쨌든 또 거리 하나 생기시지 않았습니까? 네. 지각 퀴즈. 참, 그러네요. 이건 참 좋네. 네, 좋은 겁니다. 예. 네. 이분이 하도 너무 조용히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나와서 뭔 말을 시킬 게 없어요. 예, 그랬는데, 이거 하나는 잘 됐네요. 네. 예. 정말. 우리 김종인 전 대표를 보면서, 노래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환상 속의 네. 그대라고. 예. 그분이 직접 부르시면 될 것 같네. 아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 김종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10주 넘게 촛불을 들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 하여간 참 우리 이 김종인 선생은 멋있는 노년이에요. 그렇게 참 뭐 삶에 짓눌리고 자존감을 상실한 그런 노년이 아니어서 참 그 부분은 멋지게 보고 싶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월요일에는 문자당 정호희 대표 만나겠습니다. 자, 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정호희입니다. 예. 지난 주말 광장에 나가셨습니까? 나갔다가 너무 추워서 예. 고백해야죠. 이실직고 해야죠.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실 한참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를 대신해서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또 광장을 가득 메웠는지 그걸 보면서 야, 참 이 나라 살만 난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예. 이 정도 추우면 관저 근무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텐데 다들 나오셔서 예.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 우리 촛불 시민들이 대신 대통령에도 훨씬 잘할 거예요. 그럼요. 예. 자, 그나저나 1월 15일은 신영복 선생 1주기, 1월 14일은 박종철 열사 30주기, 또 문익환 목사님도 요 시기 즈음에 또 기일이 있고요. 예. 우리가 10년 들어와서 박근혜를 감옥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감옥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예.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신영복 선생 또 그저께 박종철 30주기 특히 이제 신영복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감옥 스토리, 감옥 이야기의 금자탑이죠. 그렇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예. 야, 이런 참 대단한 인문 철학적 통찰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싶을 정도인데 예. 저는 2003년 겨울에 부산구치소에 있었어요. 예. 근데 뒤에 말씀드릴 텐데 뭐 수배 되고 이러면 이제 보통 일단 도발이를 먼저 좀 쳐요. 도발이가 뭡니까? 도망가는 거죠. 예. 수배를 피하여. 아니 도망간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저도 뭐 도망가진 않았어요. 민주노총 건물에 버젓이 있었죠. 예. 둘러싸고 있긴 하던데 잡으러 오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그 신영복 선생님이 성공회대에선가요 강의를 고전강독이라는 강의를 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프레시안에 연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끝날 때까지는 그 검찰 출동 안 한다. 그러다가 이제 조직의 명으로 끝까지 못 보고 이제 출두를 해서 구속이 돼서 부산구치소에 갔는데, 그 제가 그 신영구 선생 좋아한다는 걸 알고 후배들이 프레시안 연재를 인쇄를 해가지고 제본을 했어요. 그래서 책처럼 만들어가지고 책이 아니면 못 들여보내지니까 보내줘가지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제가 이제 문자당 이러니까 도대체 문자당이 뭡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은 전략적 모호성을 좀 유지. 아무도 모르는데 뭐 전략적 모호성을. 진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 당이니까, 문자당이니까. 당원들 소개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함은경 씨. 85년 그래요. 서울대 선민투위원장 함은경 씨. 그분 이름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방송에 살짝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완배 기자가 페이스북에 잘 소개를 하셔가지고 이완배 기자 SNS 파워가 장난이 아니더만요. 수백 명이 댓글을 달고 뭐 공유하고 막 이러던데 그건 뭐 이완배 기자 페이스북 참조하시고 오늘은 노학래 씨라고 우리 당원이 있는데 노학래 씨도 사실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신데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분의 절친이 박래군 씨이세요. 인권운동가. 인권운동가 박래군. 이게 참 이 절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답니다. 그래요? 이게 또 확률적으로 이거 굉장히 희박한 확률인데. 그래서 1980년에 연세대학교에 그 학교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는데 딱 2명이 연세대에 응시를 하는데 이 박래군 노학래 두 사람이 했대요. 근데 이제 둘이 똑같이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재수를 해서 다시 이제 그 연세대 합격을 과는 달랐다는데 합격을 하고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이러다가 각기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됐는데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부모님들이 서로 모르시다가 이제 면회를 오지 않습니까 구치소에 면회 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레군이 아버지요, 뭐 내가 학내 어머니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실형이 되면 교도소로 이감을 가잖아요. 그래서 1년 몇 개월 동안 뭐 5번인가 이감을 갔다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똑같이 같은 교도소로 이감을 이건 진짜 좀 기이한 인연이다. 절친은 절친인데 전생에 부부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우리 문자당의 노학래 당원께서 지금 또 무슨 일을 벌이시고 계시냐 하면 사실은 이제 협동조합 출판 운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스토리 펀딩을 시작했어요. 뭐 다음 스토리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에 6월 항쟁 30즈음에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여기 이제 참여하시는 그 필진들이 유시춘 씨라고 6월 항쟁 당시 국민운동본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시민 누나. 네. 그 누님 상임집행위원이었었어요. 그리고 뭐 조금 이따 잠깐 더 얘기를 할 텐데 당시 이제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로 박종철의 죽음을 최초로 보도한 신성호 씨. 지금은 성균관대 교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분. 그리고 이제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우상호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 그다음에 이제 소설가 이인휘 씨. 이분은 당시 이제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계셨던 분이세요. 이분들이 이제 필진으로 참여를 해서 스토리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휘, 이인화가 아닙니다. 이인휘. 이인휘.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유명한 분들뿐만 아니라 당시 6월 항쟁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들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 문자당 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문자당 좀 기억해 주십사 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PR입니다. 예. PPA 좀 간접한 거. 예. 자, 본격적으로 감옥 이야기를 하는데, 감옥은 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압제 도구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근대적 교화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 김영일 브리핑 국민TV 개편하면서 악인은 지옥으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인간의 영역은 아니죠. 도깨비나 저승사자나 이들이 할 일이고 운명적 교화 수단으로 감옥에 보내는 거는 인간의 몫이죠. 건강한 시민사회의 몫이죠. 이 악인들, 박근혜를 비롯한 악당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이재용도. 이재용 구속되겠죠. 발부자 이미 된 거고. 아유, 교도소 경력 있으신 우리 정호희 대표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구속되겠죠. 일단 구치소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생 박종철이 끌려갑니다. 당시는 이제 내무부 치안본부죠. 치안본부 대공수사. 당시엔 경찰청이 아니라 치안본부였군요. 치안본부였었어요. 끌려갑니다. 하숙집에 있다가 끌려가서 물고문을 당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일보 기자가 최초로 파헤쳐서 보도하면서 이제 일파만파 6월 항쟁까지 이어지는데 잠깐 박종철이 끌려가게 되기까지의 이른바 학생운동사 역사를 훑자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왜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했었는가 하는 얘기를 아주 짧게 말씀드리는데 1980년에 이제 짧았던 서울의 봄, 유명한 서울역 회군 이런 얘기도 있고 곧바로 광주의 사륙과 항쟁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80년 서울의 봄을 이끌었던 혹은 맞봤던 대학생들, 학생운동권은 침묵 속에 빠져들 것 같았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동적 에너지 조직을 확보해 나갑니다. 그것이 83년까지인데 83년까지는 그야말로 포갑 통치였었어요. 대학교 캠퍼스 내에 경찰 병력이 상주합니다. 그것을 뚫고 싸워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하 조직 형태의 조직망을 움직여요. 그것이 유명한 항림, 무림, 그리고 이제 부림이죠. 부림은 부산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부림 사건을 계기로 해서 평범한 변호사 노무현이 인권운동가로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으로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84년에 학원 자유화라는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83년까지 그야말로 군부 독재 타도 이 한마디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학생들이 갑자기 캠퍼스에서 경찰들이 사라지니까 이게 진짠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전국화됩니다. 이때부터 학원 자유화 조치. 그리고 85년에 삼민투가 등장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함은경 등에 그리고 총학생회가 이제 부활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지하 조직에서 반공개 조직으로 확대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85년 겨울, 86년 겨울을 거치면서 사상투쟁, 학생운동 내에서의 사상투쟁이 벌어지죠. 그 유명한 NLPD 논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자민투, 민민투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86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구속이 됩니다. 5.3 인천 사태 있었고요. 12구라고 그러죠. 12구 건대 사태 무려 1290명이 한꺼번에 구속이 됩니다. 아, 그래요? 10월 29일인데 1290명. 그렇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구치소를 한꺼번에 이거 완전 감옥이 해방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 반, 학생 반 정도였다가 학생들이 더 많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던 시점이 이제 86년 하반기이고요. 86년부터 이미 이제 개헌 논쟁이 이제 불붙고 있었던 이런 시기고, 87년 1월이 되면 그야말로 개헌 국면을 앞두고 전면전이 예고되는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공안기관들이 있습니다. 당시 공안기관들의 서열은 안기부, 그 다음에 보안사, 경찰, 검찰입니다. 검찰이 힘을 못 쓴 거예요. 예. 기소권만 있지 수사권,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면 당연히 이제 검찰이 힘이 있겠으나 당시는 뭐 고문이란 말이죠. 고문. 이 개헌 국면을 앞두고 우세를 점하기 위해서 온갖 조직 사건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NLPD가 어떻고 뭐 자민투, 민민투가 어떻고 이러니까 이 조직을 어떻게든 엮어서 사건을 만들자 뭐 이런 거를 하자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뭐 경쟁이 벌어집니다.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뭐 등등등 다 나서 가지고 이 조직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당시 이제 PD 계열 CA라고 하죠. CA.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파쇼화의 개헌 반대, 혁명으로 재헌의회.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급진적인 이런 구호를 걸었던 조직. 가장 독한 조직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CA, 재헌의회. 나라를 딱 뒤엎자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 지도부가 이제 서울대 박종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분을 이제 검거하기 위해서 박종철, 그 후배인 박종철을 연행합니다. 그리고 연행하자마자 물고문으로 죽이죠. 죽은 것이죠.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이 스토리는 이제 스토리 펀딩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폭로가 있었습니다만 정작 확실하게 폭로된 것은 감옥에서 폭로됩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아니라 감옥으로부터의 폭로가 벌어지죠. 당시 15일 날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16일 날 1월 16일입니다. 당시 치안본부장이던 강민창이라는 자가 탁친이 역하고 죽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 대중가요에서도 얘기가 나오죠. 뭐 습자지냐, 탁친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 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 치안본부 경찰이 이제 내무부 소속이었단 말이죠. 내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때려 죽이냐. 이들이 그래놓고. 이 내무부 장관이 정호용입니다. 아이고 광주 항쟁 때. 할 얘기 없습니다. 학살의 주역이었죠. 이게 이제 2월, 3월의 이제 과정인데 당시 또 언론, 검사들, 그 다음에 부검의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세상이 조금씩 밝혀지니까 그 2명을 구속합니다. 당시 이제 조사 책임인가 이래가지고 조항경, 강진규 라는 2명을 이제 구속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당시 부검의 중에 의사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항경, 강진규 이 사람들이 이제 구속됐는데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 얘네들을 또 고문을 해요. 조항경, 고문 치사 범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니, 고문을 한 사람을 고문을 해요. 고문한 놈을 더 이상 발설하지 마라고 또 고문을 했다. 이런. 인간들이 할 게 있습니까? 이거 진짜 엽기인데. 엽기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구속이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6년 이미 감옥은 해방구, 학생반, 도둑놈반 이런 지경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부영 씨가 당시 동아투이 이부영 씨가 이제 재야 조직 사건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당시 이제 교도관들도 이 양심수들 학생들에게 대단히 우호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조항경, 강진규 이 2명이 원래는 5명이 이제 함께 고문을 한 거란 말이죠. 2명이 사실은 시퍼런 젊은이를 어떻게 또 어쨌든 이 고문까지 당하고 들어오니까 지들도 억울하니까 이제 교도관한테 호소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이부영 씨가 얘기를 듣고 내용을 적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냈죠. 결국은 교도관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교도관 이분은 오랫동안 비밀에 지켜 주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자단에서 5.18 7주년 기념 미사에서 이 발표를 합니다. 3명이 더 있다. 고문한 자들이. 그렇게 되니까 아까 탁친이 역하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때려 죽이냐 이런 자들 몇 명이 더 구속되고 내각이 전체 재편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게 이제 5월 18일인데 이미
전두환 정권은 버티기 힘들어진 거죠. 거짓을 거짓으로 막는 네. 이런 것들. 이러면서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어 6월 항쟁으로 발전하는 이런 것입니다. 예. 지금 감옥 얘기 중에 올해 회자되는 이야기가 1도 2부 300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일단 도망가고 첫 번째, 2번 잡히면 부인하고 두 번째, 3번 들키면 백을 쓴다. 이게 이제 1도 2부 300이라는 건데 보십시오. 지난 전두환 정권 때 이 범죄자들, 간악하고 엽기적인 이 범죄자들은 일단 도망갔습니다. 자기들 아무것도 모른다. 그 다음에 사태가 벌어지니까 부인했죠. 그리고 들키고 나니까 수습을 하려다가 결국은 이를 더 키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박근혜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똑같고 더 엽기적이고 더 소시오패스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가 끝장 토론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말도 제대로 안 되는 양반이 무슨 토론을 또 하겠다고. 예. 최순실 오늘 뭐 헌재 출석해서 뭐 이러저러한 얘기 하는 거 보니까 헬조선에 진짜 실세가 맞긴 맞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당당하더라고요. 예. 참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자, 박근혜의 퇴진, 공범 처벌, 적폐 청산. 우리의 당면 과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헌재 심판이 이제 임박한 듯한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텔레파시로. 예. 자, 그런 의미에서 1월 21일 토요일 집회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식지 않았다. 그럼요. 예. 이런 차원에서 1월 21일 오는 토요일 다시 100만 촛불을 켜서 헌법재판소에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고 박근혜를 비롯한 역적 세력이라고 하죠. 이 역적 세력에 더 이상의 활개치는 이런 역겨운 행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우리 시민의 의지를 표출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뭐 마지막 힘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권력은 공공의 것입니다. 공공의 것. 예. 근데 이 공적 권력을 사적 이익으로 악용한 자들이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어요. 예. 이들의 숨통을 지금 끊어놓지 못하면 80년대, 87년까지 그 암울했던 그 세월로 다시 돌아갈 뿐만 아니라 6월 항쟁의 그 뜨거운 열기를 결국은 죽서서 개주고만 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래서 아마도 대규모 촛불 집회로는 마지막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이번 주 1월 21일 또다시 100만 촛불로 모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호희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만날 책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 만날 책 얘기하기 전에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에 오해가 조금 있을 수 있을 텐데 예.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이죠. 예. 토요일 날 그 이른바 친박 극우 세력들의 시위 장면을 보고 제가 경악을 했어요. 매번 그렇긴 하지만 거대한 십자가를 들고 이게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랄까요? 제 시각적 착오랄까? 착각이랄까? 이런 게 번뜩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거대한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팔아서 온갖 저주와 불신의 언어를 쏟아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PD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시내에 걷다 보면은 방송을 틀고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를 내세우면서 아주 살벌한 언어를 퍼붓잖아요. 예.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는 잘 알다시피 예수천국 불신지옥하면서 윽박지르거나 협박하는 걸 보면은 예. 조금 공포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그 불교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은 줄 아는데 한국에 이 많은 신도들 확보하고 있다는 이 기독교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게 마지못해 안타까워서 오늘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예. 오늘은 그 독일의 극작가인 고트홀트 레싱이라는 그 사람의 현자 나탄이라는 희곡 한 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현자 나탄. 예. 네, 그렇습니다. 나탄이라는 현자라는 뜻이겠죠. 저자가 좀 낯설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 드리면 레싱은 1729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1781년에 눈을 감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부분 번역이 됐는데요. 독일 최초의 시민 비극이라는 미스 사라 샘슨, 그리고 독일 3대 희극의 하나를 꼽히는 미나 폰 바르헬름, 그리고 이게 유명한데 지배계급과 시민계급 간의 갈등을 그린 비극 에밀리아 갈로티,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종교 및 민족적 편견의 극복과 관용의 실천을 주제로 한 현자 나탄 등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예. 이 드라마의 공간적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할 텐데요. 이곳은 종교적으로 보면은 유대교의 발상지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기독교가 흘러나오기도 했고, 또 이슬람교도 이쪽이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등장인물 보면은 해서 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으로 복잡다단한 게 얽힙니다. 살라딘이라는 술탄, 이슬람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그 지도자입니다. 살라딘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탄이라는
유대인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 기사라고 하는데 기사라는 크리스천, 기독교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적, 민족적, 인종적으로 뒤섞인 그런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배경은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의 목표가 서양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성지 회복, 이게 핵심적인 슬로건 중에 하나였잖아요. 성지가 물론 예루살렘이었고, 뭐 상세한 부분은 이제 역사 공부하시면서 이제 하나씩 알아가기로 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인간에게 종교적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의 본성에 가깝다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두려움이나 공포에 처했을 때 그 인간을 넘어선 초월자에 대한 신뢰나 믿음, 신앙은 모든 사람들의 그 본성에 내재해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책을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요. 반지 설화 하나 말씀드리는 걸 핵심으로 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이 나탄이 이제 살라딘이라는 그 이슬람의 위대한 지도자 그 술탄과 나누는 대화에서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서양 그 소설에서는 종종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한 동방에 어떤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귀중한 반지를 하나 갖고 있었답니다. 이 오팔이라는 보석으로 된 아주 영롱한 광철을 바라는 이런 반지였는데요. 예. 이 반지는 신통력을 지니고 있어서 그걸 믿고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신과 인간의 사랑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 반지를 끼는 순간 나는 신과 인간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동방의 남자가 그 반지를 잠시도 손가락에서 빼지 않고 또 반지가 영원히 자기 집안에 남아있도록 조치를 취한 건 당연했겠지요. 귀한 반지니까. 그러고 나서 이걸 자신이 죽을 무렵이면은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지를 물려주면서 그 반지의 힘만으로 집안을 끌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랄까요?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쭉 반지가 전해오다가 아들을 셋 둔 아버지에게 이 반지가 넘어왔습니다. 예. 근데 이 아버지는 세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어요. 근데 이 반지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지를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반지를 그 수공한 사람에게 맡겨서 똑같은 반지를 다시 만들게 합니다. 예. 반지 세공사에게 하나의 반지를 본떠서 똑같이 두 개를 더 만들라고 해서 세 아들에게 쭉 나눠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게 진짜냐? 이건 늘 우리 서사 이야기에서 늘 나오는 얘기죠. 예. 어떤 게 참된 반지인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반지인지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그래서 진짜 반지는 사랑받게 하는, 그리고 신과 인간의 호감을 받게 하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고 늘 하는데, 정말 어떤 게 그런지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아들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재판관을 찾아가서 어떤 게 진짜인지 알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기 반지에 박힌 보석의 신통력을 현현시키려고 경쟁하라. 온유함과 진정한 화목과 옳은 행동과 신에 대한 진정한 복종으로서 그 신통력을 돕도록 하라. 그래야 그 신통력이 너희 먼 후손에게서 나타난다면 내가 수천 수만 년 뒤에 그들을 다시 법정에 부르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 이 반지가 가진 오팔이라는 보석으로 만든 반지가 가진 신통력은 반지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반지를 소유했든 소유하지 않았든 그 인간의 내면에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반지에 박힌 보석의 신통력이라는 게 보석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의 내면, 그 신앙하는 사람의 어떤 신을 믿는 사람의 내면에 깃들인 그 정신이랄까요? 영혼의 그 아름다움이 그 바로 신통력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온유함과 진정 화목과 옳은 행동과 신에 대한 진정한 복종으로 그 신통력을 돕도록 하면은 바로 그 반지는 진짜 가짜 문제가 아니고 반지를 어떤 걸 꼈든 그건 반지를 설령 끼지 않았더라도 그 반지의 효과가 드러날 것이라는 게 이 재판관의
심판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사실 그 종교적 관용에 관한 아주 훌륭한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민족적 갈등을 어떻게 화해로 이끌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그 해안을 제시하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오늘날의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서두에 얘기했지만 정말 어디서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뱉는 언어들, 서아무개 변호사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지, 어떻게 저렇게 저주에 가득한 말을 퍼붓는지, 어떻게 저렇게 불신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지 대단히 궁금했고요. 그리고 우리 김 PD하고 오래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삐까번쩍한 거대 교회 목사들이 내뱉는 그 언어들을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비상식적인 말들을, 증오를 부추기는 언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많은 신도들 앞에서 얘기할 수가 있을까? 전 놀라웠습니다. 크리스천뿐만 아니고 많은 종교인들, 그리고 비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종교성이 본성으로 내재해 있다면 그 본성들을 끌어내서 정말 화목하고 온유하게 관용과 자비를 실천하게 하는 게 종교 지도자의 도덕적 권위를 뒷받침하는 게 될 텐데, 증오와 갈라치기, 편가름을 통해서 자신의 그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게 이런 종교인들의 모습이라면 정말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지금도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가는데요. 타 종교에 대한 끊임없는 적대감. 이것들이 오히려 자기의 종교의 존립 근거를 훼손하고 또는 편협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 출발점에는, 원시, 처음 출발점에는 정말 사랑과 믿음과 신뢰들이 다 자리하고 있겠죠. 누가 싸우고 죽이고 적대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현자 나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에 이 만연해 있는 그 어떤 특정 종교들, 불교든 기독교든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그 증오가 조금씩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드라마를 골라봤습니다. 또 아울러서 종교적 관용뿐만 아니고 민족적 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훌륭한 구절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태생부터 악랄할 리가 있겠느냐. 또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태생부터 온유하고 아름다울 리가 있겠느냐. 이런 반박을 통해서 민족이나 인종으로 사람을 가르고 어떤 편견을 심는 것이야말로 신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크리스천이었던 기독교도였던 기사가 그 유대인의 딸로 알려진 사람을 구원해주고 또 술탄이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이런 포로였던 사람을 풀어주고 하면서 모두가 다 형제라는 마무리로 이어지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민족이나 인종의 구성원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인간이라는 점을 아주 그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독일의 이른바 세계문학의 한 단초로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괴테도 이 레싱의 이 드라마를 극찬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예. 이거 뭐 오늘날 나왔으면 블랙리스트에 바로 올랐겠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마 블랙리스트에 오르고도 남았을 겁니다. 예. 이렇게 숨어있는 좋은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예,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 이 종교적 관용이나 민족 간의 그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계기를 우리가 마련하는데 레싱의 드라마가 특히 현자 나탄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개편 첫날 현자 나탄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 깊이 새길 내용들 좀 잘 정립을 해서 또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톨레랑스의 정신 또 아울러 종교가 갖고 있는 개인 구원의 기능에만 너무 치중한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과제들도 우리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게 개인의 구원, 개인의 행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배타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공동체를 생각한다면은 종교가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물론 뭐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요. 근데 그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오용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휘둘리는 것은 또 다른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 갈등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필요 없는 비생산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매일 일부 코너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께 오늘부터는 도서출판 메디치 미디어에서 협찬하는 시크릿 파일 국정원을 보내드립니다. 시크릿 파일 국정원은 20년 동안 국정원을 탐사 취재한 김당 기자. 네, 유명한 분이죠. 김당 기자가 집대성한 국정원 실록인데요. 예,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대외 작전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정원을 사유화한 이명박근혜의 만행도 폭로한다고 하는데요. 한국 최고의 정치 외교학자 문정인 교수가 극찬한 시크릿 파일 국정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라겠습니다. 도서와 함께 프랑스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 코페낙스에서 협찬한 안경과 선글라스도 보내드립니다. 안경업계의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해온 코페낙스가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세상에 없던 디자인 코페낙스 아이웨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거가대교,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선물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 빌리지 이용권입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 금요일 문제였죠. 400일 넘게 고공농성을 했던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대표. 이분이 누군지 맞히는 거였는데, 이분은 스타케미칼의 노조 와해 행위에 저항하기 위해서 45m 높이의 굴뚝에 올라서 400일 동안 투쟁을 벌인 분, 바로 차광호 씨입니다. 전마또와 적하노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전마또와 적하노, 이렇게 읽어야 하겠군요. 14년 전에도 고공 크레인에 올라야 했던 노동자의 사연을 읽었습니다. 노동자들이 고공농성과 죽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열망합니다. 네, 전마또와 적하노님께는 두모실 펜션 이용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KYUMOM님, 규맘님, 박정희 기념재단에서 최근 발행한 책을 도서관에서 발견했습니다.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로 시끄러운 시기에 이따위 책을 배포하고 있다니 기가 막힙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주 피박 퀴즈 정답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와 유전자 변형 곡물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인데요. 참고로 이담채 김치가요, 오는 22일까지 가격 할인 행사합니다. 예, 정말 맛있는 김치인데 22일까지 가격 할인 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22일 얼마 안 남았네요. 돌아오는 일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담채 김치 가격 할인 행사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피박 퀴즈는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국내에 몇 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이걸 맞히는 게 문제였는데 정답은 5년이었습니다. 네, 귀찮다님,
교사와 공기업에 다니는 동창들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영란법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용감한 시민님, 명절이 돼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더욱 힘드실 것입니다. 빨리 정권 교체가 돼서 안전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는 곳마다 민폐를 저지른다며 욕을 처먹고 있는 반반장어님께서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인 UN 사무총장 출신 반반장어입니다. 역시 위대한 인물은 고난을 많이 겪는다고 하던가요. 입국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저는 74년 동안 먹었던 욕보다 훨씬 더 많은 욕을 처먹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민폐를 끼친다, 이런 마타도어입니다. 꽃동네 가서 어르신 눕혀놓고 음식을 먹였다고 살인미수 운운하질 않나. 가는 곳마다 의전한답시고 사람들을 내쫓는다며 말입니다. 이미 번질 대로 번졌는데 AI 방역한다고 나섰다가 뭐하냐, 뭔 지랄이냐, 이런 욕을 처먹은 거 말입니다. 또 제가 철도 승차권 자동 발급기에서 끙끙대며 표를 못 끊었더니 서민도 아니면서 서민 코스프레하는 가식덩어리 위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10년 만에 귀국한 74살 노인이 허둥지둥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런 걸 갖고 비난의 소재로 삼다니. 이래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이 선생님 역시 대통령이 되는 길은 험난한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한국을 떠나 있으면서 적응이 안 되는 건 어쩌란 말입니까? 제 대선 가도에 이런 마타도어, 질시, 비방, 모략, 지랄을 치우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반반장어님이 대통령 후보에 걸맞는 정치인으로 인정받는 방법,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반반장어님은 현충원에서 방명록 작성할 때도 메모를 보고 베껴 적지 않았습니까? 또한 CNN 보도에 의하면 수첩이 없으면 대화도 못한다고 합니다. 반반장어님의 언어 능력 수준과 행태가 박복근혜님과 판박이인데 이걸 아예 홍보하면 어떨까요? 지금 박복근혜 쪽 김진 퇴출이나 여러 박사모 회원들은 전세가 뒤집혔다, 태극기가 촛불을 압도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반반 나누지 말고 태극기에 몰빵하시면 어떨까요? 네? 10,000명 모아놓고 100만이 모였다고 하는 이 뻥튀기들 모를 줄 아냐고요? 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 반반장어님은 배신자 이미지가 너무나 짙습니다. 자기를 UN 사무총장 시켜준 분이 돌아가셨는데 매정하게 모른 척하는 비정한 인간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미지부터 털어내야지요. 그런 다음에 노인들 밥 먹이고 지하철 타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노무현 죽인 놈 가만두지 않는다면서 이명박 씨밥새끼님 찾아가서 뺨따구를 날리는 겁니다. 살인마 이명박 씨밥새끼 이러면서 큰 소리도 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가 박연차가 입을 열면 골 때려진다고요? 혼자서는 열차표 하나 못 끊는 인간이 무슨 대통령을 한다고 나대? 어?
집에 넣는 자판기가 한국에만 있나? 그 당신은 시차 적응이 아니라 시대 적응을 못하는 거야. 이 노욕에 휘말린 장어야. 응?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겠죠?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네, 입장이 항상 반반인 반반 장어님에게 이 노래 보내드립니다. 가수 신유가 부른 반. 사랑은 아름다워서 두려움이 반이지. 언제 누가 먼저 돌아설지 몰라. 확실한 건 반이란다. 목숨을 걸었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그 말. 가슴을 연다고 다 보이려나. 사랑이 가는 대로 순하게 가는 거지. 사람이 사는 이치가 그런 거지. 사랑은 넘쳐도 모자라도 안 되겠지.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